네,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오후 2시부터 전당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약 1시간 반 뒤면요.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 중에 대선에 나설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 속에서도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피습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금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이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 경호 문제로 시민들과 손을 잡는 등의 접촉이 불가능하다,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제가 오늘부터는 경호 문제 때문에 손을 잡거나 못하게 됐으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뭔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 돼서요. 이해해 주시겠죠? 눈은 맞출 수 있습니다. 손은 못 잡아도. 네, 오늘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선 후보에 대한 피습 모의 제보로 후보의 대인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악수까지 피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SNS를 통해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 행보와 시민들과의 접촉을 줄일 수는 없겠죠. 예. 그대로 대선 일정을 소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한 그런 피습과 관련된 제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 숫자가 적지 않고 그 내용도 구체적인 그런 정황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를 좀 방지할, 예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예방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부산에서 실제 피습을 겪은 적이 있죠. 그랬죠. 그 당시에 크게 자칫 잘못했으면 목숨을 잃을 뻔했을 정도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많은 그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조금 더 다가가서 목소리도 듣고 손도 잡고 싶고 하고 싶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경호 문제를 좀 충분히 좀 양해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월에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이동을 하다가 목 부분에 피습당한 적도 있죠. 때문에 나름의 우려가 있을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법원 집행관의 파기환송심 기일 통지서를 피하려는 꼼수다. 네. 파기환송심 지연이 목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미 전적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3월에도 어떤 러시아 총기를 수출을 불법적으로 수출을 해서 이제 피습 위협이 있다라고 협박을 받았다. 그런 제보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신변 보호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아니 그런 협박이 있었다라고 하면 신고를 먼저 할 일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외려 그런 지적을 한 사람들을 고발을 하는 좀 그런 우스꽝스러운 상황들도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또 한 일주일 지나고 대통령이 파면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정상적으로 일정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유권자들과 활발하게 접촉을 하던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하루 만에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네. 이것이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송달되고 지금 이게 사건에 대해서 재판 출석에 대한 그런 우편 송달과 집행관 송달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고등법원이 신속한 재판 결과를 위해서 우편 송달뿐 아니라 법원 지금 집행관까지 직접 보내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와 같은 의구심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그런 송달을 받고 재판에 출석을 해서 국민들 앞에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좀 용인할 수 없는 일인 건 사실이라는 점 짚어드리고요.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이 이번 달 15일로 잡혔습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기일이 지정이 된 건데요. 이게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분석도 있어요. 법조계 시각 어떻습니까? 당연히 너무나 빠르죠. 그 어떤 사건에서도 파기환송심 재판이 불과 하루 만에 기일이 지정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 역시 여러 가지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도 대법원 사건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유독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굉장히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법원에서 공판기일을 지정했으니 이에 대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공판기일이 지정되게 되면 뭐 한 차례 공판기일로 재판이 끝날 수는 없을 겁니다. 충분히 이번 재판에 있어서는 1심과 2심, 3심까지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판단이 갈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양형 문제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양형의 경우에는 100만 원을 100만 원을 이상하는지, 그다음 100만 원 미만인지에 따라서 피선고권이 박탈되는지 유지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는 사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1차 공판기일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충분한 공판기일이 지정돼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반발이 상당히 거센데 민주당에서 고법 재판부마저 군사작전 하듯이 몰아붙이고 있다. 대선 전 판결이 형소법상 불가능하다는 건 상식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상식도 같습니까? 이 사건이 1심에만 26개월이 걸렸습니다. 예. 633 원칙을 1심부터 2배가 넘게 아득히 초월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된 이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늦어질 때는 법원과 검찰을 탓하다가 속도를 내니까 이번엔 또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하고 있다라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공당으로서 적합한 자세인지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미 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또한 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에는 감형이 되지 않는 이상 기본 형량이 200만 원 이상의 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중 사유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피선거권 박탈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고등법원에서 추가적으로 심리할 내용 자체가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 사건을 대법원에서도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법원이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후보의 후보 자격 박탈 여부를 빠르게 결론 내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민주당도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 저희가 뉴스를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한 대법원을 향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죠.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되니까 민주당은 법까지 바꾸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 중지, 이 후보 혐의 관련 조항 삭제, 대법 관수 늘리기 등 다양한 내용들입니다. 이른바 위인 설법, 한 사람을 위해 법을 고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지원 기자 리포트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경우 임기 종료까지 공판 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재석 위원 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는 부치까지 달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곧장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판결을 빙자해서 지금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명확하게 그러면 명문의 규정에 정지 규정이라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민주당은 또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 무효형의 기준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올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후보는 면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 조항이 폐지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건데 다만 실제 면소 판결을 내릴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민주당은 또 대법 관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법을 왜곡한 판검사들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등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바꾸는 위인 설법이라며 북한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공판 정찰을 중단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북한에 김정은 체제나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동안 자제하는 듯했던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계기로 다시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이 대통령 당선 시의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애초부터 이재명 지키기라는 이 법이라는 비판이 예상이 됐을 게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상정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굉장히 그 633 원칙이
강경하게 지금 지켜지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앞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633 원칙 입법 취지는 당선자를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네.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가 오랜 기간 동안 공직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633 원칙을 정했을 뿐인데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예요. 그리고 헌정사상 낙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공선법을 적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공선법을 적용해서 기소를 했고요. 633 원칙을 주장하면서 대법원에서 6만 페이지 넘는 그런 항소심 기록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9일 만에 선고를 내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법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재직 중에 과연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일각에서는 논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헌법을 살펴보게 되면 명확해요.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니면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명확하고 그 소추에는 당연히 검사의 기소뿐만 아니라 검사가 할 수밖에 없는 공소유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공소유지는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명확하게도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일각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입장에서 이런 법을 개정을 추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앞서 민주당 의원들 대법원 앞을 찾아가 국회가 가진 권한을 다하겠다며 대법관 탄핵 소추 가능성까지 밝혔는데요. 직접 보시죠. 대통령 선거를 불과 33일 앞두고 벌어진 대법원의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입니다. A4 6만 장 분량의 사건 기록을 단 이틀 만에 읽는 것이 가능합니까? 대법관들이 챗 GPT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럴 것이 아니고 민주당과 국민이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대법원을 규탄하고 각성하라고 외쳤습니다만 사실은 탄핵하자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사실은 대법원을 탄핵하자 외치고 싶다. 이거 진성준 의원 얘기고요. 민주당 정진욱 의원도 10명의 사법 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된다. 이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대법관까지 탄핵 소추를 한다? 이 사법부를 경계하는 모습이 좀 민주당 전반으로 퍼지는 느낌입니다. 이거는 뭐 경계를 넘어서 사법부를 해체하자라고 하는 수준의 이런 거야말로 바로 입법 쿠데타라고 할 수 있겠죠.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등질 것인가? 저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 그 법에 대한 해석 역시 특권이라는 것은 가능한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소추 특권은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만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확대 해석을 하는 순간 특권이 아니라 그것은 특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보수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헌법을 하위법인 법률로서 거스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사법부를 향한 협박이 아니라 후보 교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당선된다라고 하더라도 재판이 속게 되면 당선 무효형이 내려질 것이 너무도 자명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리스크를 짊어지고 한 해 조기 대선을 2번 치르는 이런 대파국을 국민들께서 겪어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2017년 홍준표 후보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출마를 했을 때도 민주당이 지금 정확하게 같은 논지로 재판이 계속될 것이고 재보궐 위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불안해서 찍어줄 수 있겠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말이 바뀌고 사법부를 이렇게까지 겁박을 하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전 자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 이 후보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재판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진행됐는지는 재판받고 있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뭐 우리 국민들께서 상식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겁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출마 철회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되거나 징의 상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떠십니까? 그거는 법을 좀 제대로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설령 재판이 진행이 되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정도의 그런 선고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헌법에서 탄핵 이외에는
경우에는 파면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국회의원의 경우에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이 나왔을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네.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를 비교하게 된다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만약에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그런 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절차, 예를 들면 탄핵이라든가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파면하는 절차를 겪어야 되는 거지 당연하게도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게만 반박을 네, 짧게 드리자면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선출직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관련해서 2017년 홍준표 후보 사례에 대해서 10명의 헌법학자들에게 통계 설문을 했을 때 10명 중에 7명이 재판이 계속된다라고 응답을 했고 10명 전원이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경우에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점 네.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법적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쟁점은 저희가 또 추후에 다뤄보도록 하고 지금 다음 주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후 2시부터 전당대회를 열고 있고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당 후보로 최종 선출하게 됩니다. 어제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선 두 후보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GTX는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서울로 접근하는 빠르고 값싸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없느냐. 그래서 한 것이 이제 이 GTX인데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신속하게 해서 도시교통의 혁명, 세계 최고의 도시 철도를 선보이고 이거는 훌륭한 분들이신데 지금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저는 87 체제의 마지막 문을 닫는 굳은 일을 하는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 어제 국민의힘 당원선거인단 투표 어젯밤 10시에 52.62% 투표율로 마감이 되고요. 당심과 민심이 반반이 반영되는데 이 막판 변수는 무엇이었다고 보시는지요? 한덕수 후보가 생각보다 파급력 있는 그런 출마를 함에 따라서 한덕수 후보와 어떻게 단일화를 이끌 것인지 이 쟁점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작부터 시종일관 이 단일화에 대해서 유화적인 그런 입장을 보였고 좀 가능한 큰 그릇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좀 통합을 중시했던 김문수 후보가 막판에 조금 더 소구력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형이 가시화되는 것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되었을 텐데 저는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단일화에 좀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도 일각에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제외하면 지금 무난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동훈, 김문수 후보가 입장에서 서로의 손을 들면서 이제 경선 결과를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 저희가 시간표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3시부터 개표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시 6분부터 약 40분 동안 두 후보 간의 대담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요. 3시 45분쯤 그러니까 약 1시간 25분쯤 뒤에 개표 결과가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락 연설, 대선 후보로 나서는 수락 연설이 있고 그 뒤에는 패배자의 승복 연설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민주당처럼 압도적인 1위를 달리는 후보가 없고 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득표율도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처럼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지 아니면 이번에도 좀 박빙의 승부가 펼쳐져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개표율이 나올지 상대당에서는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1차와 2차 경선 과정에서 득표율이 공개된 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두 후보 간에 어느 정도의 그런 지지율이 공고한지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좀 살펴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한동훈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와의 그런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탄핵이라든가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중도층의 입장도 반영이 된다면 그 격차가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여론조사 데이터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선거 공보물 발주 일정 등을 감안해서 대선 후보 등록일인 10일에서 11일 전까지는 이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미 무소속 출마가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저희 최종 후보로 당선된 그런 그 후보자와 함께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기본적으로 보이고요. 근데 시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1일 이전까지
가지 마무리를 하는 것이 이런 공보물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11일 후보 등록일 마감일이 지나게 되면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가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지지를 받는 무소속 후보 신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호 2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정당이 없기 때문에 또한 선거비 보전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이 선관위로부터 지원받았던 이 20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최대한 11일 이전에 그리고 공보물 이 발주까지 생각하면 5월 7일에서 8일 사이에는 결론 내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좀 보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는 잠시 뒤 3시 40분쯤 결론이 날 걸로 보이고요. 저희는 지금부터 한덕수 대행의 행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 임기 단축과 개헌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14번 언급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취임 첫 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 출마 선언에서 임기 3년 차에 이 분권형 개헌을 완수하고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카드를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개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가 보수 진보와 사이에 있는 중도층에서 바라는 것이 첫 번째 아젠다가 개헌일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중도층이 바라고 있는 것은 어떠한 대한민국을 세워서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이번 그 대선 출마 선언에서 개헌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빅텐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반면 빅텐트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선점을 해야지 자기가 그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인가를 아마 노린 것이 아닌가. 그것의 핵심적인 아젠다는 개헌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개헌만을 가지고 반면 빅텐트가 성공할 가능성은 전 좀 낮다고 보여지고요. 왜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제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 출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당위성을 조금 더 설득하는 것이 조금 더 중도층을 소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해서는 내란 정권 실패 책임자다, 스스로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대선 때마다 용병을 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좀 어떠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자강론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정당 정치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또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이 국민들이 이 단연간의 정쟁으로 얼룩진 이 국가 시스템 그리고 야당은 정말 그 나라가 망해야지만 집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왜곡된 유인구조, 그로 촉발된 31차례 줄탄핵과 비상계엄까지 이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정말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가를 기대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발점 자체가 이런 왜곡된 유인 구조를 개선하는 87 체제 종결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가 이야기하는 이 개헌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또한 지금 양 당의 프레임을 비교해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 후보는 뭘 하고 있죠? 셀프 사면을 위한 지금 입법만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덕수 전 총리는 이 비상경 국면으로 촉발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물꼬를 트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중도층 지지자들은 한덕수 대행의 3년 임기 단축에 더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후 2시부터죠. 한덕수 전 총리가 본인한테 출마를 권유했던 이 정대철 헌정 회장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국회 헌정 기념관을 찾아가서 정대철 회장을 만나는 건데 이 헌정 회장으로서 정대철 회장이 개헌에 힘을 실어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헌정회 같은 경우에는 개헌에 대해서 아마 열린 자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이 나오기도 했고요. 정치 원로로 불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개헌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권력 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선 출마 선언에서 개헌을 강조한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헌정회장을 통해서 개헌의 당위성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만들고자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습
자체가 과연 중도층이라든가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이제 자강론 설명해 주시면서 나라가 망해야만 야당이 집권한다라는 잘못된 유인 구조 그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개인 의견으로 하고 저 대변인께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국무총리로서 한덕수 총리가 이제 지난해를 제외하고 5.18 기념식에 다 참석을 했었죠. 예. 그때는 반발이 없었는데 어제 이제 저희가 봤겠지만 정말 반발이 컸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치인 한덕수에 대한 반감의 표출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5.18 사건과 어떤 광주에 대한 그런 방문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자격으로 사실 국민의힘 어떤 후보들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좋은 반응이 나오기 어렵기는 하죠. 그러니까 네. 사실 저희 당의 과거 업보라고 하면 업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저는 어제 한덕수 후보의 어떤 그 돌파 자체가 정말 정면 돌파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구구절절 조악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부터가 호남 사람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맞습니다. 통합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단호하게 반대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문제인식들, 야당 입법 폭거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당사자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호남 사람이지만 현재 보수 진영에서의 출마를 염두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한 윤석열 정권의 총리였지만 노무현 정권의 총리이기도 했습니다. 전 이런 다양한 측면들 때문에 다양한 평가들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정을 통해서 통합을 이끌 만한 적임자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런 한 단면을 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비토 여론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를 보는 것이 이번 대선 국면에서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한덕수 총리가 저는 호남 사람이다.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호남 출신인 게 한덕수 전 총리의 강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한덕수 총리가 어제 같은 자리에서는 15번이나 본인이 호남 사람이라는 것을 외쳤다고 해요. 예. 물론 호남 출신이긴 하지만 본인이 과거에 호남 출신을 속인 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본인께서 호남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는 좀 의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필요할 때만 호남 사람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5.18 민주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덕수 총리가 전 총리가 함부로 찾아갈 곳이 아닙니다. 광주가 어떤 곳이죠? 광주 민주화운동은 이번 비상계엄 이전에 계엄군의 군합발에 짓밟혔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민주 영령들이 묻혀 있는 곳에 사실상 윤석열 전 정부의 그 제2인자로서 내란 행위를 동조하고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가 짙게 깔려 있는 전직 총리가 그 자리에 정치인의 자리로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선 그런 후보자의 입장에서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5.18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는 많은 광주 시민들의 아픔을 더욱더 자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죠.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렇게 5.18 민주 묘역을 찾는 것 자체가 일종의 본인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일종의 쇼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광주 시민들로부터 차단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좀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